출발 새아침. 국내 한 스타트업 회사가 수만 개의 아기 울음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의 패턴에 따라 배가 고픈지, 졸린지, 응가를 해서 불편한지 등 6가지 상황을 구별해냈다는 건데요. 엄마보다 낫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아기들에게만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죠. 말 잘하는 어른들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각자 자기 말만 떠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를 배척하게 되고 서로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모두 그렇게 센스 있는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월요병을 시원하게 극복하게 해줄 아주 센 남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입니다. 태풍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 피해가 적지 않은 그 피해를 남겼는데 네. 재난 문자가 또 무용지물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언제나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번 태풍 타파는 이제 강한 비바람을 동반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링링에 비해서는 이번엔 특히 이제 비가 많았다는 거죠. 제주도, 한반도, 남부지방을 이제 강탈하긴 했는데 링링하고는 달리 경로가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여서 그나마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덜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1명 사망을 지금 한 상태고요. 부산시의 한 노후주택이 무너져서 70대 여성이 지금 매몰돼서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전남 목포시 한 교회에서 외벽 벽돌이 무너져서 50대 여성이 다쳐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한 최소 17명 정도 부상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오늘 다 집계가 되면 정확한 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항공기 결항, 여객선 운항 통제 이런 것도 잇따랐고요. 제주도 항공편은 일단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 이번에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누적 강수량 기준으로 제주 어리목 같은 경우에는 782.5mm나 내렸습니다. 800mm까지 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 관측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고요. 최대 풍속은 전남 여수에서 순간 초속 42.2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그 태풍 소식이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까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대대적 소독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것도 태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소독약, 생석회가 이제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오늘 전국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에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에 아직 추가 발병은 없습니다. 네. 역시 최대 3주가 고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제 잘 지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걸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참석자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출국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그다음에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 같은 국내 현안 잘 챙겨달라라고 당정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을 한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이게 또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는 어제 새벽에 이제 발생했죠. 네. 0시 38분께 발생을 했고 3층 의류 매장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발화가 돼서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류가 많다 보니
속으로 좀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3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를 한 상태입니다. 우류가 타게 되면은 가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참 유엔 총회 참석하러 비행기 타시면서도 좀 발길이 많이 무거우셨겠죠? 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하냐 사실은 상당히 다들 궁금해했는데 이미 소환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불응한 거였습니까?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동안 몇 차례 그러니까 소명 자료도 제출하라, 출석도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 20일에는 뭐 약간 최후 통첩 비슷하게 네. 출석을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일단 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병 치료를 계속 이유로 내걸었다 그러고 그런데 20일부터는 지금 집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일단 퇴원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내일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환 씨 신분은 피의자고요. 소환 조사 뒤에 이미 불구속 기소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업무 방해 혐의, 그 이외에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입니다. 검찰이 또 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딸, 그다음에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을 당시 센터장이었죠.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그런 거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럽니다. But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 이게 지금 한국투자증권 그 직원이 네. 교체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네. 뭐 거기서 딸과 단국대 장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턴 활동이 허위였다라고 밝혔고요. 인턴 증명서도 조 장관 딸이 갖다 줬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리고 이미 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요. 네. 원래는 검찰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소환해서 부른다는 것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새로운 혐의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펀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소한 사안이 동양대 일단 표창장만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잖아요. 원래는 네. 이게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지금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별건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그 이전에 조사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다시 같이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네. 별건 수사로 이제 기소를 하고 소환하는 걸 남용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들고 왔다. 이 민부론이 뭡니까? 네. 국부론 아시죠? 네. 국부론. 네. 네. 국부론이 아니고 이제 민부론이다 이겁니다. 네. 국가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 국민이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2020 경제 전환 부제가 민부론 이런 이제 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이제 폐기를 하고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내걸었고요. 뭐 황 대표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대권 행보 굉장히 좀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재탕한 수준 아니냐.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낄 일이다. 이렇게 또 네.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3706 쓰시는 분께서요. 포항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벌통이 날아가 또 보고 있었고 사람도 날려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슬기로운 인터뷰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가셨으니까 잘 될 수 있겠죠.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 앞에 눈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 돼야 됩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결렬로 막힌 비핵화 이번 한미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뭐 지금은 교육감입니다만은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재정 교육감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12년 전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아니죠. 제가 12년 전에 정상회담을 참석하고 나서 지금 소회를 생각해보면, 네.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네. 대한 조율이 아닐까. 특히 미국 내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볼턴 보좌관이 물러나면서 실제 미국 내의 의견이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논의가 아마 집중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 대통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에 노력했던 것처럼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특히 북한의 셈법도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미국의 셈법도 지금 이제 분명하게 리비아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나왔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측의 역할과 미국 측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측의 역할이 양쪽의 역할을 전달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사실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대화에 지금 교착 상태되어 있는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같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남북 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것, 특히 경제적인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경제 제재에서 풀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고요. 네. 이 역할이 북미 대화를 끌어가는데 또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측에 이걸 풀어내고 북미 대화는 북미 대화대로 북한 측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체제에 대한 네. 보장을 확실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전달할 거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반대도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듣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도 좀 표명한 다음에 이거를 또 북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실무회담이 있고 네. 이 실무회담에 의해서 내다본다고 하면 10월 달에 회담이 열려야만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북미 회담이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남북관계 해소와 북중관계의 관계 개선. 북중 이 두 가지. 예. 네. 북중관계의 관계가 북미관계 아니죠. 미중관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대통령이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대통령이 진짜 하실 일이 많겠어요. 잘 돼야 왜냐하면 되는데. 예.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역시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3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도 제시가 될 것이고 남북 관계는 물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 3자가 연결됨으로 해서 이 동북아의 평화에 하나의 그 해결점을 찾는다 하는 것이 이번 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미국에 좀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조금 완화시켜서 뭔가 다른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네, 하노이에서 했었던 빅딜론은 이제 볼턴 보좌관이 물러남으로 해서 저는 물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조율돼야 될 텐데 네.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 네. 4.27 회담으로부터 9.19 선언 또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기까지 사실 일관되어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 속에 있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네. 이것이 지속된다면 네. 전 이번에 해법이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폼페이오가 트럼프한테 예를 들면 이란에는 외교적 해법을 원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에 볼턴이 사라지면서 제일 입김이 센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일관적이었다고 치고 우리 미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저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장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네.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더 커져서 네. 아마 사람들은 얘기하기는 과거 키신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키신저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법을 찾는 입장, 그 실무 총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조금 이제 관점 달리해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쏘아 올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도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건지 특히 우리나라에게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미국 쪽에도 조금 볼멘 소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결국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협 상태가 됐을 때 북한의 안보적인 입장에서의 하나의 보완책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네. 그러면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안전책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어떤 핵 문제일 텐데 네. 핵 문제 해결을 약속하게 되면 어떤 북한의 인민들에 대한 의견, 입장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과거 제가 12년 전 회담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도 이 인민들의 정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내부의 여론 조성, 북한 내의 어떤 확고한 입장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우리를 직접 위협하기보다는 내부 잠재용으로 내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이 돼서 핵을 조금 포기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북한을 단거리 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북한 내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 사실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미국의 태도가 좀 왔다 갔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컨대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스캔들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하잖아요. 국방성의 의견이 좀 다르고 국무부의 입장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백악관의 의견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것은 볼턴 보좌관 같은 강력한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팀워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사실은 폼페이오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소리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어떨지 더구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 인질 전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문제를 얽히게 만들진 않을 거란 말씀이죠. 더구나 강력한 무슨 무장 전투적인 관계로 이걸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오브라이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폼페이오를 보고서 트럼프가 임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폼페이오가 하는 대로 방향이 좀 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견고한 입장 그렇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까지 끌고 온 하나의 힘 아니겠어요? 네.
이 힘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그 보좌역으로 폼페이오의 힘을 더 실어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 정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그렇게 썩 관심은 없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이용만 할 뿐이지 실제 이거를 뭐 제대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신뢰성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진정성 문제. 관심이 없는 건 사실상 미국의 대중들이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없겠죠. 네. 관심이 없는 거. 왜 무역 대상도 아니고 무슨 외교적 관계도 아니고 네. 사실상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존재가 가장 강력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핵 실험하면서 미국의 관심이 좀 돌아선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겁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든 백악관의 의견으로 주도해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백악관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가진 네.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거를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니까 일단은 믿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 관계 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좀 삐걱거렸고 뭔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아마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협력. 네. 왜냐하면 이건 한미 일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협력과 미국 관계를 미국의 입장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실제로 일본에 무슨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한미 간에 무슨 요인이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적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미동맹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미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방위비 분담 협상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누군가한테 청구서를 내밀 때 당신들이 이제 지소미아도 파기했고 모든 정보를 우리하고만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방위비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거, 유럽 국가에 대한 거,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꼭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다 할 네.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어쨌든 미국의 국방비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이 대부분이 사실 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현재 그 모력을 유지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도 아마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꼭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듣습니다. 네. 이제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아주 너무 새로운 분석, 아주 확실한 분석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교육감으로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짧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학 입시 제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통령도 이거 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검토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교육감께서도 지난 17일이었던가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시험을 10년까지 한다면 정말 끔찍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향후 대학 입시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대학 입시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스카이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대학의 서열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학부모들은 어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열망이 있고 그런 열망에 부응해서 현장에 이 스카이와 이런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 네. 대학 그 체제 문제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학 서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네. 문제고 네. 대학 서열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저는 이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수능 시험을 통해서 전국을 다 이 서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네. 아이들 등급을 매기고. 네.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수능 시험처럼 그 생각 없이 하나 고르는 네. 답을 외우는 이런 네. 교육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옳고요. 네. 이것이 지금 당장 현안으로 할 게 아니라 네. 한 10년 후에 우리가 대학 입시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모습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학력고사 위주로 막 하다가 학력고사 가지고 어떻게 한 번 시험 쳐서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학생생활 종합부도 그렇고 평상시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바로 이 수시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정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수능 시험을 안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학종으로 간다는 겁니까? 문제는 지금 이래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어떤 장점과 개개인의 하나의 적성 이게 네. 다 다르잖아요. 네. 정말 미래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 수능 시험 때문에 사실 다양성의 교육이라는 게 무너진 겁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가령 뭐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집중적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뭐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가고 심지어는 지금 뭐 유치원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교육의 열풍도 결국 수능 시험이 가져온 거고요. 특히 수능 시험의 출제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사인의 사람들은 또 선행 교육을 시키거나 이외의 과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저는 수능 시험을 없애지 않는 한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이 대학 교육의 서열화를 없앨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아이들의 다양성 있는 교육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교육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네. 우리 하나의 답만 요구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미 관계도 여러 가지 해법이.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양성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 통일부 장관의 말씀 들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그 사람들이 왜 매칭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발언을 지금 한 건데요. 더 믿기지 않은 것은 이 발언이 대학 강단에서 나온 교수의 말이라는 겁니다.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전공 강의에서 류석춘 교수가 한 말인데요. 파장이 너무 큽니다. 연세대 동문들은 류 교수를 파면할 때까지 맞서겠다며 나섰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우 불쾌하고 매우 힘든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인데요. 잊을만 하면 또다시 등장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주장.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위안부 기록 발굴 연주자입니다. 국내 최고라고 하십니다.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전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씨의 말도 그렇고, 이우연 씨의 말도 그렇고, 이번에 류석춘 교수 말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도 팩트체크해야 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요. 학자의 주장이니 한번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실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안부라고 하는 그 이 명칭에 대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측의 자료에는 연합군 신문자와 피신문자 사이에 위안부 통역관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말입니까? 그 미군과 그 포로인 일본군 사이에 네. 신문을 하려면 통번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위안부라는 단어, 그 일본어로 이안푸인데요. 이걸 영어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당시 그 미군은 이 용어를 프로스티튜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지금도 이걸 네. 네. 이 프로스티튜트라는 용어를 두고 이제 일본 구급파들이 이게 지금 매춘부로 미군이 위안부를 이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라는 거죠. 이런 주장은 사실 왜 미군이 이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역사적 이해가 전혀 무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런 통역관들이 왜 그런 식의 번역을 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티튜트는 포로신문을 받았던 일본군이 일본어로 이안프라고 말하면 그걸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통번역을 담당했던 병사들이 그 참조한 사전이 있는데요. 이건 군 정보대 언어학에서 만든 사전인데 그 용례에 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스티튜트라는 용어는 매춘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엔 위안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4년부터 이런 상황에 미군도 최전선에서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옆에 민간인 여성들을 포로로 잡는 상황이 빈번해졌던 것이고 특히 여성들을 신문하다 보니까 위안부 제도라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프로스티튜트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게 되고 이제 컴포트 걸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이 프로스티튜트 이거를 매춘부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하지 않나요? 그건 일반 용례고요. 당시에 개념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프로스티튜트란 거의 단어를 쓰지 않는데 심지어 1945년 초에 위안부를 가리켜서 프로스티튜트란 용어를 썼지만 가로해서 이안프라고 명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따옴표를 붙여서 컴포트 위민이라고 쓰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성노예제를 의미하는 섹슈얼 슬레이버리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류 교수 발언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싱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그 생각했다는 걸 이제 많이라도 텔레비에 나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뒤집어듯이 돌아왔어. 그냥. 지금 이런 것을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이었다는 근거로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은 여자 얼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도 하는데, 이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같이 보는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유리석춘 교수의 주장의 핵심이 그거죠. 위안부가 강제적 성노예가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 매춘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그 녹취록을 보면 연구를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영훈 교수의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내용을 말해요. 이 내용은 사실 일본 구구파들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했던 주장 그대로고요. 그리고 2012년 2차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공식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왔던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많은 사료를 발굴하면서 실증적으로 충분히 반박했던 내용들이고요. 좀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여성을 지배하에 두는 게 이제 약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달콤한 거짓말, 그러니까 감언이죠. 취업 사기 등의 방식을 통해서 동원한 게 유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이송을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여성의 몸을 사고 판 인신매매 사례들과 관련 자료들이 이미 굉장히 많아요. 학계 일반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지금 그나마 돌아가시지 않고 생존해가지고 귀환했잖아요. 숨죽여 살았는데 이걸 매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저는 이 류 교수가 위안부로 고통받았던 여성의 삶에 대해서 참 공감 능력이 좀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좀 결여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서 위안부로 살았고 전쟁 말기에 일본군에 의해 버려졌는데 다행히 또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사실 한국 정부로부터도 심지어는 가부장제 사회로부터도 2중 3중으로 버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베 정부가 계속 부정하는데 한국의 부정론자들도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3중 4중으로 계속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류석춘 교수가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 지식인 이런 식으로 표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 너무 이건 죄송합니다 말에 너무 무식한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게 취업 사기, 요즘 말로 인신매매하고 사실 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자발적으로 매춘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여기 배후에는 재단법인 아시아 연구기금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게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조금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학자나 연구자의 연구 펀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인데 네. 일단 이제 일본 쪽으로부터 온 모든 돈, 특히 기업이나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네. 일본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런 내용의 성격을 미리 제안해서 네네.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말하게 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요. 이건 신중하게 좀 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교수의 발언들을 보면은 아직도 옛날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강의됐던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그 질문을 하니까 류 교수가 어떤 발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살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세월에 가서 지금 정대비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니네는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기억을 새롭게 포맷하는 것이다. 뭐 전쟁은 여절을 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걱정되는 게 바로 이게 강단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이.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좀 답답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정대협을 종북으로 낙인하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구구파들이 일찍부터 툭하면 정대협을 과격한 반일 내셔널리즘으로 할머니들을 선동하는 단체로 매도해 왔는데요. 네네. 지금 류석춘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정대협을 지금 종북 단체로 낙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종북 인사들이 마치 할머니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네. 김한원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인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좀 정대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학순 할머니가 91년 8월에 공개적으로 스스로 위안부였다는 걸 밝힌 이후에 여러 할머니들이 뒤따라 밝혔는데요. 네. 요즘 말로 미투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때마침 그때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운동이 위안부 할머니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위드유거든요. 정대협은 위드유로 탄생한 단체입니다. 네. 여성운동에 주도했고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협의체였고요. 수요 시위도 사실 정대협이 주도한 수요 시위도 그런 맥락에서 미야자가 총리가 92년 1월인가쯤에 방한했을 때 할머니들이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집회가 수요 시위로 발전했고 결국 미야자 총리가 사죄를 했어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어쨌든 문제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댄 이런 주장이 어떻게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